전격 인터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들, 헌법학자이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설 연휴에 이렇게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 없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검찰의 재판 전략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검찰은 사실 썩 편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검찰도 윤 대통령이 아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가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다시 검찰로 보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그러면은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10일 이상 보완 수사를 하겠다,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법원에서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차질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석방할 경우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마치 지난번에 국회 쪽에서 내란죄 철회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슷하게 네. 그렇다면 이거 무죄냐. 네. 별 문제 없는데 괜히 여기까지 사건을 키워온 거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 봐 결국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거의 죄의 상당성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그렇죠. 다 생각을 판단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이건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검찰이 밝히기에는 공범 사건들의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데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공범보다는 본인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공범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보듯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충분히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밝혀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갖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검찰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검사장회 이런 건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례적이죠. 사실 사건의 중대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명확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게 고민이다. 기소를 하기에도 곤란하고 안 하기에도 곤란하고 기소를 한다면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론도 결론이지만 이걸 내가 전부 다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도 네네네. 이 결국은 그로 인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 전체 조직에게 쏟아지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사건 자체가 워낙에 중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정도의 취지였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도 그렇죠.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효과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 네. 형사재판, 헌재의 탄핵 심판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윤 대통령의 구속, 형사재판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미치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은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이 변론 기를 잡아가면서
물론 2월 13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현재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형사 소송까지 하게 되면 형사 소송은 시간이 길어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형사 소송 때문에 이 변론기를 계속 출석하기 힘들다. 내지는 뭐 변호인단도 준비하기 힘들다. 사실 지난번에 이미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중에 한 분이 뭐 우리가 로봇도 아닌데 어떻게 이제 예. 화요일하고 목요일 또 하냐. 예. 이게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형사소송까지 함께 준비한다.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이 더 커지고 그걸 가지고 뭐 헌법재판소에든 혹은 법원에든 늦춰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종일 재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변론 준비가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제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문제되는 게 예컨대 화목이 아니라 네. 화금 이런 정도로 벌려놔도 조금 나은데 네. 화목이면은 뭐 하루 쉬고서 바로 또 한다는 거니까. 교수님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때는 허용하고 또 어떤 때는 불허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공수처법 규정의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제3의 수사기관이 이제 신설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이 경찰이나 검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조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도 국민들에게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러면서 수사권은 계속 좁혀나가지 않습니까? 네.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가 거기서 다시 2대 범죄로 축소시키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소 외에 수사하는 경우 오히려 예외가 돼버렸는데 지금 공수처도 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논란인데 그 점은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면 그거대로 할 거지 뭐 검찰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수사를 한다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지적이 된 것이죠. 이 가정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하고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공수처와 검찰에 대해 가지고서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뭐 변호인단 포함해서 일종의 대응 전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검찰이나 공수처보다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쪽이 상대하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뭐 이건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의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여기에서 뭐 그렇게 빨리빨리 응해 줄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뭐 이런 부분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공수처는 이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억지 논리 같습니다. 실제로 직권남용을 하다가 나온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관련 범죄로 하기 시작하면 뭐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 취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문제지 관련 사건으로 이것저것 다 걸면은 사실 안 걸리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적절하지는 않다. 체포영장
교수님 나오신 김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그 관할권 문제도 자국에 좀 있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수사인 만큼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공수처가 조금 뭐랄까 이 사안 자체를 갖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무리 네. 대통령이라도 네. 이런 건 따라야 되지 않는 이렇게 했으면은 공수처가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의혹의 여지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 안 한 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예컨대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경찰이랑 협조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했었으면은 뭐 공수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영장 문제도 뭐 법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 걸 왜 서부지법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역풍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좀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원 내부망에서 판사들도 예. 서로 좀 논란을 벌이고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시 법리적으로 좀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있는 것이 네. 이제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지만 예컨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나온 증거다. 유법 증거다라고 하면 그 증거들을 재판에서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런 증거를 별로 확보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네. 윤 대통령 이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석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라든지 지난번에도 이제 헌재 변론 참여했다 병원 갔었다고 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겠죠. 건강 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진짜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그렇다면 보석이 인정이 되어야 하겠죠. 네. 탄핵 심판 관련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그 헌재법 51조 부분이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할 때 헌재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제기는 할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툴 수 있는 건 몽땅 다 다투겠다. 네.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일단 헌재법 51조 자체에서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재판을 갖다가 형사소송 이후로 미루게 되면 아마 그 형사소송이 또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네. 윤 대통령의 임기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한편으로서는 뭐 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 있어서 이거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네. 인용이건 기각이건 빨리 결정해라라는 압력을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4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특별히 그 눈여겨본 장면이나 발언 있으십니까? 예. 일단 저는 방금 말씀하신 51조 외에 이제 헌재법 40조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변론 준비기일이 2번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수명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영식 재판관이 했던 얘기가 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것들 혹은 엄격한 증거 조사나 채택 이런 것들을 형사소송만큼 못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헌재법 40조는 그와 다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항에서는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적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것만큼 규모가 크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적용하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그리고 2항으로 넘어가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네. 탄핵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규정이 중복되면 충돌되면 민사소송을 배제하고 형사소송 규정을 적용해라. 이건 강행 규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판관의 말씀은 그것하고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 생겨버리거든요. 아까 헌재법 51조와 같이 재량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헌법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법원의 소송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미 기소까지 됐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론, 내란이 인정된다 안 된다. 형사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형사소송 규정 적용 안 한다 하면서 증거를 갖다 좀 포괄적으로 전문 증거나 이런 것까지도 허용을 해서 내란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형사재판에 가서는 엄격하게 해서 전문 증거 배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는 인정 안 된다라고 엇갈린 판단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사법부의 신뢰에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 변론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네. 대해 가지고서 신문하고 반대 신문하던 네네. 그거는 일종의 해프닝인데 저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뭐 그러니까 이건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증인 조사를 통해서 계속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윤 대통령이 출석한 첫 변론기를 주목해서 봤었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예.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가. 이게 이제 탄핵 심판에서 갖는 의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 이제 내란죄라고 하는 게 이 국헌문란을 전제로 해서 지금 쭉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게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혹은 국회가 무력화된 게 전제되니까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결국 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정 여부에 따라 내란이 성립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나 비중이 큰 거죠. 저는 이 발언도 되게 주목을 했었는데 포고령에 대해서 집행 의사가 없었다. 근데 포고령은 선포가 됐지 됐죠. 않습니까? 예. 이게 전략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계엄을 하면서 포고령 항상 해왔고 그리고 기존의 포고령에 준해서 하도록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을 뿐 뭐 내가 그럴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야 되는 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애초에 이 포고령을 떠나서도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부분은 대다수 법률가들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고령이 어떤 의도에서 발령되었건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거 안 봤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얘기한다고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하자면 책임이 있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도 뭐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다 내가 썼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바뀌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비슷하게 네.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의 크기 요거를 조금 줄여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아닐까. 다시 말하자면 뭐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한 게 대통령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다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사람들이 한 거다와 내가 직접 지시했다 사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예. 교수님, 근데 이 단어들이 좀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국민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의원을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야 했다.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거는 수용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처음 비상계엄이 발동했을 당시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거 전쟁 나는 거냐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네. 그걸 계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이 윤 대통령의 의도가 계몽을 위한 것이건 아니건 위헌적인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의원이냐 요원이냐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곽종근 특전사사령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도 처음에는 요원이라고 얘기했다 의원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말하자면 거기 국회 투입됐던 군인들, 계엄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시 받았냐, 의원이라고 들었냐, 요원이라고 들었냐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일단 이 부분은 결국은 사실관계 문제니까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거가 없이 증언이 상반된다고 했을 때 아까 계속 증인들을 확보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길어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곽정군 특전사령관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서로 깔린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투입된 군인들 증언을 들으려면 투입된 군인이 수백 명이니까 그 수백 명 군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증언대에 세우고 그걸 증언을 채택을 하려면은 그것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밖에도 관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그 부정선거 의혹 국회 소추단에서는 아니 이건 쟁점으로 정리된 게 아니지 않느냐 좀 제안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 쟁점으로 정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국회 소추와 관련된 부분만이 쟁점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나는 내란 목적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냐?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이다. 그 사유가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확인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쟁점을 정리하는 부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란죄 부분을 국회 소추단에서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이건 일상적인 헌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쟁점 정리 과정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제 조금 곤란한 게요. 네. 사실 그 문제가 또 하나의 굉장히 이 뜨거운 감자처럼 돼 있는 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그걸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이 핵심적인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재의결을 통해서 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쟁점 정리다 하고 넘어가고 처음에는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그랬다가 내란 행위는 또 그대로 한다고 그랬다. 이 부분이 이제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뭐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헌법재판소 권유해서 그때 이제 국회 소추단 측의 김진남 변호사가 이제 그 권유에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실언이었다라고 또 네. 이제 번복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설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권유를 했을까? 근데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건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이 나오더라도 시비거리가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달 3일 날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해서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것인지 헌재가 결정을 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국회가 선출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뭐 한 총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권한대행 시절에 그거 못한다 여야 합의해라 그거 가지고 하다가 결국 탄핵소추까지 당했었고 지금 네. 그걸 이제 조금 풀어가지고서 현재 최 부총리 또 권한대행하면서 두 분만 임명을 했는데 이게 그 자체로서는 몰라도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결정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